자,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부동산 가격 공시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기본 이론이니까 처음 감정평가사 하시는 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보통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1차 과목이 5과목이죠. 학원론, 민법, 경제학원론, 그리고 2교시에 회계학과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회계학과 경제학원론이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들은 조금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회계학과 같이 봅니다. 경제학 원론은 민법하고 부동산학 원론과 같이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세이브 되는 게 있는데, 여기 회계학은 딱 한 과목인 감정평가 관계법규하고만 관계됐기 때문에 회계학은 시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조금 최대한 빨리 푸셔야만이 회계학에서 조금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1차도 쉽지 않은데 2차에서 사실 판가름이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는 3과목,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요. 우리 합격률을 봐볼까요? 2019년부터 합격률을 보시면 19년이 44%죠. 이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보면 44%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보통 지금 문과 8대 전문 자격증 보면은 1차 시험이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은 합격률이 한 18%대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러면 1차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30% 이상 넘어가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이 되고요. 2019년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2020년에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23%. 10%대면 굉장히 어렵고요. 20%대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속합니다. 여기 20%대 되면 어려운 시험에 속합니다. 근데 2021년에 36% 다시 올랐어요. 30%대 올라가면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24%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 25%대 되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처음 정말로 노베이스로 시작하시는 분들 4명 중에 1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처음 시작하셨어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뭐 회계사 시험을 보다가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뭐 세무사, 이 1차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공부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는 뭐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 뭐 이렇게 해서, 또는 법학에서 어느 정도 관련성인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 들어오신 분도 많고, 특히 감정평가사 시험 1차를 한번 합격하고 2차에서 안 돼서 다시 시험 보신 분들도 많고, 또는 작년에 1차를 봤는데 떨어지고 다시 1차를 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노베이스로 들어오셨다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이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 쉽지 않다.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수도 있지만 20%대로 떨어지면 정말 쉽지가 않다. 만약에 10%대로 떨어지면요, 1차만 몇 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과락률을 봐볼까요? 민법을 보시면 과락률이 가장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평균이 60점이죠.
평균이 60점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합니다. 뭐 쉽다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은 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평균이 60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하면 8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그나마 민법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요때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60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민법이 여러분한테 조금 점수를 보충해 주는 과목이고요. 근데 부동산학 원론을 봐볼까요? 예전에는 66점이었죠. 꽈락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꽈락률이 이렇게 낮다가 작년에 2021년에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서 꽈락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도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서 꽈락률이 역시 비슷하죠. 부동산학 원론도 원래는 점수를 보충해 주는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다. 부동산학 원론도 쉽지가 않다. 경제학 원론은 어때요? 50점대를 못 넘고 40점대에 머무르고 있죠. 쉽지 않은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40점대면 60점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60점 넘는다는 거고 쉽지가 않다. 꽈락률도 굉장히 높죠. 36%니까. 자, 우리 과목을 봐볼까요? 57점대입니다. 58점대고요. 57점대. 근데 올해 툭 떨어졌습니다. 52점으로. 60점에 가까우면은 조금 그나마 해볼 만하고 지금 52 초반 40점대 가까우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꽈락률도 높죠. 20% 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험이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계학은 가장 어려운 과목이죠. 40점대도 있지만은 30점대도 많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꽈락이 엄청 높죠. 54%. 올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꽈락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자력으로 60점 넘으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올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차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괜찮은 이런 과목으로 돼 있다. 자,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 보시면요.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요 배열은 조금 어려운 순서로 제가 배열을 해봤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법이 요 법인데 제가 요 밑에부터 체크를 해놨죠. 교과서는 요 밑에부터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부터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는 조금 쉬운 것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요 세 과목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라 해서요 배웁니다. 물론 이 법 외에 도시개발법, 주택법, 농지법 이런 것도 배우는데 우리는 요 세 과목만 배웁니다. 문제가 13문제니까 거의 30% 육박하죠. 이건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것부터 합니다. 국토계획법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요거 먼저 하면 보통 지치기 때문에 조금 밑에 조금 쉬운 거 먼저 하고 빨리빨리 한 과목씩 한 범주씩 끝내고 요걸 하고 마지막 이렇게 저는 편제를 했거든요. 요 두 과목은 문제는 똑같은데 분량은 이런 법들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따지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과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최대한 기존에 나왔던 것은 최대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과목이 공시 관련 법, 그냥 공시법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지적 관련된 거. 여러분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을 구청에 가서 띄죠.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거. 요 두 가지인데 요거는 조금 이해를 조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말 우리만 보는 과목이에요. 요거는 우리만 시험 봅니다. 요거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등기법 준용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요거는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좀 계륵과 같은 거고요. 여기는 사실 민법의 물권법과 채권법을 알면은 그냥 본인이 혼자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면 이걸 100%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게 딱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기존에 출제됐던 거 외에 확장하다 보면 본인의 이해도가 낮이, 즉 민법을 잘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됐던 그냥 한도 내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타당하고요.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우리와 관련된 건데 이게 감정평가법이죠. 여러분이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요 법입니다. 여러분의 법이죠. 여기는 이제 세 문제만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시법이라는데 저는 가격 공시법이라고 축약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웁니다. 요거는 한 문제 정도 공인중개사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은 요거는 그래도 공부를 하신 겁니다. 국유재산법도 우리만 보는 거죠. 국유재산법이 사실 어렵게 내려면 끝이 없어요. 굉장히 조문도 많고요. 요것에 한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존에 좀 나왔던 것을 그대로 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형국을 취했고요. 오늘은 요 두 가지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월 달이죠. 내년 초에 보는데 뭐 한 3, 4월 달에 보죠. 일단은 기본 강의를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만 기본 강의를 보통 들으시거든요. 이제 한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보통 기본 강의는 듣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본인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책을 사서 볼 수는 있겠지만 강의는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방향성을 못 잡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일단은 처음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정독을 하셔야 되고요. 결론은 다 법조문이기 때문에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 조문을 정확히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강의를 하고 연습 문제를 제가 나눠드리는데 여기에는 이제 OX와 빈칸 연습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습을 하신 다음에, 즉 한번 책을 쭉 읽어보고 요거를 열심히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OX 빈칸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정답하고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고 모르면 바로 그냥 왼편 오른편에 정답지를 바로 보세요. 보셔가지고 왜 그런지 체크하시고요. 빈칸은 사실 빈칸 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오른편에 있는 답을 보시고 빈칸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최근 3년치 기출문제하고 그 전에 나왔는데 좀 중요한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기출문제를 했으니까 해설까지 달아놨으니까
이것도 문제를 읽자마자 모르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해설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공부하는 과정이지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상당히 여러 번 이 기본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는 과정이 되고, 요걸 꼼꼼히 해 주셔야만이 11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래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많이 해 주셔야만 여러분이 조금 숙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PPT 자료로 PDF 파일로 나눠드리는데 다운 받으셔가지고 휴대폰에다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금 뭐 커피 마실 때라든지 뭐 화장실 가실 때라든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PPT 자료 핵심 사항이니까 그걸 조금 자주자주 봐보시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문제풀이는 문제집을 위주로 하고요. 이때는 다시 핵심 PPT 요약 자료로 한번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집은 한 8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원래 기출문제만 실어놨는데 올해는 기출되지 않은 부분, 그런 것도 조문을 엮어서 쭉 많은 내용을 실어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것들을 다시 다 정리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해도 요 문제집 보고 70점 이상 맞았다 하니까 그분은 설명이나 해설을 꼼꼼하게 다 읽으신 분들이거든요. 올해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올해 70점 이상 맞으신 분은 잘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내년이 되면 마무리 특강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요약집으로 합니다. 요약집은 한 300페이지가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내년이 되면 바로 요약집을 여러분이 혼자 사셔가지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요게 이제 마무리 특강이 1월 말이나 2월 초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조금 빨리 시작하면은 제가 플러스 2에 좀 늦게 시작하면은 플러스 2에 좀 빨리 시작하면 플러스 4에 즉 요거는 이제 2회가 하루잖아요. 하루 아니면 이틀. 결론은 이제 기본 사회랑 합치면 3주 아니면 4주 해서 요약집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복습하고 또 이렇게 3주나 4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요약집을 몇 회독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맞을 거니까 이것을 충실하게 하신 분들이 나중에 요약집으로 마지막 회독을 해야만이 효과가 납니다. 요거 제대로 안 하고 요약집 아무리 돌려봤자 효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첫째 시간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감정평가사가 공적인 업무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국가에서 책정해 가지고 공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점이 될 뿐이지 실제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자, 원래는 아주 예전에는 땅값, 집가만 공시를 했습니다. 땅값.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들어왔고요. 건물 중에서 제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 항상 언론에 나오는 게 주택이죠. 이 주택, 요게 항상 문제가 되죠. 나머지 상가나 기타 건물들은 사실 그렇게 여러분 언론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물까지 갔는데 이 주택이 중요하고요. 요 두 가지가 메인이고요. 요 두 가지가 의무로 돼 있습니다.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값하고 주택 가격은 국가에서 물론 구체적인 건 지자체도 들어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 가격을 책정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의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지만 사실상 요것과 비교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랑 가장 관련된 건 이거거든요. 집가거든요.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건 이겁니다. 요거는 부동산원에서 사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땅값, 집가 공시가 우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건데, 시험이다 보니까 이 법률 자체를 하다 보니까 주택, 부동산원에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다만 요거는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원이 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여기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배우겠지만 기본 관념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전국에 있는 땅값을 다 책정한다. 이게 아니라 방식이 일단은 표준지 공시지가로 해서 샘플을 뽑습니다. 그래서 대피할 만한 땅들을 뽑아서 그 표준지만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거든요. 요걸 하는 겁니다. 먼저.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냥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시켜가지고 표준지, 샘플을 뽑아가지고 특정 땅들을 뽑아서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고요. 그곳을 이용해가지고 표준지 주변에 있는 땅들의 땅값을 책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샘플 땅을 뽑고 거기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책정하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주변 땅의 가격을 책정한다. 요거는 이제 시장, 구수, 구청장이 주도가 돼서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만 하도록 돼 있고요. 자, 요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주택도 볼까요? 주택을 보시면 근데 나눠놨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똑같아요.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단독주택은 샘플 주택을 뽑아가지고 가격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뭐죠? 아파트죠. 사실상 가장 비싼 주택이잖아요. 주택 가격을 또 주도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안 취하고요. 그냥 직접 다 조사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 개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큰 틀에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큰 틀에서 다 이해가 된 거고요. 여기는 건물이니까 주택가 시스템이 똑같죠. 비주거형 일반과 집합부동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준, 개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의 큰 틀에서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조문을 보면서 표준지 공시가와 관련해 가지고 조문상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할 걸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볼게요. 사실상 여러분이 감정평가사가 주되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공적 업무 수행에서. 지금 뭐 이렇게 절차가 나왔는데 이 절차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번 쭉 다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볼까요? 표준지를 처음에 선정한다. 자, 표준지는 국장이 한다. 선정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샘플로 뽑힌 이 땅 조사 평가하는데 이게 실제 누가 한다?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사가 개인사무소를 열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법인 형태의 감정평가 법인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다 합친 게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칭합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률은 요 법을 배운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그냥 개인사무소 차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합동사무소도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법인이 아닌 사무소. 그리고 나서 법인을 설립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감정평가 업계가 대형 법인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감정평가 법인 등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의뢰한다는 것은 결론은 뭐죠?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평가업을 한다는 겁니다. 샘플링으로 뽑은 땅의 가격을 조사해서 평가한다. 이제 뭐 의견 청취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국장과 연관이 되는 건 중앙입니다. 중앙.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은 시군구 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또 따로 있고요.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시를 합니다. 주체가 국장이죠. 국장. 그리고 항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인식이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표준지 땅 샘플로 뽑아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조사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고요.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전체가 이틀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6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9페이지 보시면 입법 연역이 나오죠. 입법 연역. 여기 보시면 예전에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돼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쭉 해서 현행 법률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 감정평가법과 사실은 요 부동산가격 공시법이 사실 플러스 됐다가 쪼개졌거든요. 뭐 그런 걸 얘기한 거라서 그냥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목적을 봐볼까요?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 우리가 100% 시가를 반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실상 가격을 책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 개념을 봐볼까요? 이 부분은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은 주택법을 배워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공법에서 주택법을 배우죠. 근데 우리는 관계법규에서 주택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택은 공동과 단독으로 나뉜다. 제가 여기 앞에서 단독과 공동으로 나눴죠. 예. 그래서 단독은 표준 개별처럼 똑같이 집가라 똑같이 가는데 공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고 그냥 다 개별로 간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용어 정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개념인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뉜다 했는데 거기 각주를 봐볼까요? 각주. 각주 30번.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구조로 된 주택으로, 자, 대표적인 게 아파트다. 근데 아파트 말고 주택법상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 가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연립주택 다세대까지 다가구는 아닙니다. 요거 구분은 사실 뭐 우리가 주택법을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냥 여러분은 공동주택 하면 뭐죠?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민법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부동산. 자, 민법을 배우시면 부동산을 배우시거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토지죠, 토지. 땅은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땅이. 그리고 땅에 붙어 있는 거, 정착물, 요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정착물 중에서 어떤 것은 이 건물은 별도의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기도 따로 돼 있습니다.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는 이제 주택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건물은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러분 딱 봤을 때 하나의 우뚝선 건물, 이게 원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실제로 구조상 완전히 독립돼 있죠. 구조상. 그다음 이용도 독립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원래는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과 구조상 독립돼 있는 요거 하나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요것을 독자적으로 사고 팔 수가 있도록 하고 있죠. 지분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아파트, 요거는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 할 때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거용 부동산 쭉 있고요. (70페이지) 비주거용 부동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말한다. 주택 외의 모든 것은 다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집합부동산, 일반 부동산이 있죠. 자, 적정 가격을 봐볼까요?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이란 토지, 주택,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자, 이렇게 있지만 실제 시가를 100%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71페이지. 이제 진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71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1번이 국장의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의무. 자, 샘플을 뽑아서 가격을 책정하고 이것을 공시하는 주체는 국장입니다. 자, 국장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첫 번째, 매년입니다. 매년. 뭐 몇 년마다 틀린 지문입니다. 매년. 공시 기준일,
공시 기준일, 현재, 즉 공시한 날이 아니라 특정한 공시 기준일을 정하는데 그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 원칙입니다. 매년 1월 1일.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자, 이것을 조사해서 조사 평가하고, 이 조사 평가는 누가 한다고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리고 공시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여기 있는 게 다 나오죠. 표준지를 선정해서 국장이 선정하고요.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조사평가를 맡기고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국장이 공시한다. 여기까지, 여기에 다 나오죠. 이 한 문장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돼 있죠. 3년마다 공시한다. 틀린 지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다 틀린 거죠. 우리는 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자, 그 밑에 시행령 조문을 하나씩 봐볼까요? 2조, 시행령 2조 1항. 국장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 1단의 토지 중에서 해당 1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 필지의 토지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런 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샘플을 뽑는데 대표성이 있는 땅을 표준지로 선정해야 된다. 2항,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어디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인데 항상 국장과 관련되니까 중앙입니다.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장이 정한다. 시행령 3조,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기준일은 언제예요? 1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고 공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국장은 표준지 공시가 조사 평가 인력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 일부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요 조문이 있고 여기에 출제가 됐죠. 언제나 1월 1일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시 기준을 국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사항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방법을 보시면요. 국장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 관보에 공고하고 자, 국가에서 중요한 내용을 공고할 때 관보에 답니다. 지자체는 공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땅값이죠. 이것을 국토교통부가 운행하는 어디에다가 부동산 공시 가격 시스템에 게시해야 된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 가격 공시 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은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에 대한 땅값을 공시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글씨에 어떻게 출제됐어요? 부동산 가격 시스템에도 표준지 공시지가 외에 열람 방법, 이신청 기간 등도 게시해야 된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조문을 관보에 공고하는 것은 밑에 1, 2, 3호가 다 포함되지만 공시지가는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시스템에는 지가만 게시한다는 거. 요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 자, 관보에 공고하는 내용들은 뭐죠? 1호를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 공시사항에 대한 모든 것. 여기에는 당연히 공시지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람 방법 이신청까지. 이 열람 방법 이신청 등은 부동산 가격 공시 시스템에다가 표준지 공시가 공시할 때는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각주 31번 한번 봐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전년도 보통 8월, 지금이죠. 그러니까 내년 표준지 공시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여름, 그 전년도 여름에 감정평가 법인 등의 조사평가를 먼저 의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년도 12월부터 이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1월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기준점인데 8월 달부터 쭉 조사 평가하고 의견 거치고 1월 1일 딱 공시하는 건 아니고 그거 지나가지고 심의 거쳐서 보통 1월 달에 공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넘겨볼게요. 72페이지. 표준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중에 개별 공시지가랑 연관이 되고 영향을 미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통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양가로 1번. 표준지 가격 조사 평가할 때 개별 통지와 의견 청취와 관련된 건데, 국장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누구의 해당 토지 소유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무입니다. 이 조사 평가할 때 반드시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행령을 봐볼까요?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의견 청취하냐? 시행령 5조 1항 국장은 표준지 소유자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다가 20일 이상 밑에 1호부터 3호까지의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라는 거죠. 표준지 공시 같은 것은 사실상 언론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2항을 봐볼까요? 근데 국장은 1항에 따른 게시 사실 올렸다는 것을 누구한테? 표준지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평가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직접 관련자인 토지 소유자,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단서는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한 번은 읽어는 둬야 됩니다. 혹시 뭐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표준지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이 구체적인 법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서 건물 내 게시판 등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1항에 따른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게시된 가격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집합 건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파트죠. 하나의 건물 안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거든요. 자, 그럴 경우 개별 소유자한테 통지해야 되지만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통지해서 그 아파트 내에 게시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면 사실 밑에 있는 땅값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명만 하더라도 사실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통지하지 말고 관리단이나 관리단은 이 아파트의 그 각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건데, 사실 현실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단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관리인은 이제 대표자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요. 이런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통지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파트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를 해 놓으면, 그래서 특별히 이해하는 자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단이나 관리인에 대한 내용은 각 주에 제가 실어놨는데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야한가로 2번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통지자 이의신청. 자, 1항 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 절차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 여기는 통지해야 된다고 안 하고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위에 야한가로 1번은 언제예요? 조사 평가할 때는 반드시 개별 통지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가격이 확정돼 가지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개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 평가할 때가 중요하고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요거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국장은 표준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보의 공고 및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의 개시 사실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표준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의신청은 사실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다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거,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야한가로 1번과 야한가로 2번 조사평가할 때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의 개별 통지와 관련된 내용 이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73페이지 가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예측 가능성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각종 참작할 내용까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밑에 시행령에 6조가 있죠. 6조 2항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6조 2항이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단은 6조 1항을 볼까요? 그리고 이런 이 평가 기준 등은 다른 뒤에서 배울 주택 등에도 똑같이 사실 적용됩니다. 자, 6조 1항을 보시면 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참작해야 할 사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호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토지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수사정 지식 부족이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이루어졌을 거래 가격,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라.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당연하겠죠. 어떤 특수한 사정이나 지식 부족 그것을 고려하면 그것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일상적 통상적인 가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이루어질 거래 가격, 임대료, 특수한 사정,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 그 다음에 지식 부족 이런 경우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이루어질 거래 가격이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의 경우 공시 기준이 현재 언제요? 공시 기준이죠. 1월 1일이 원칙이죠. 해당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 비용 두 가지로 조성 비용은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또 이 6조 2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죠. 표준지의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땅에 건물이 있는 경우
정착물이 있는 경우 또는 지상권,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밖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건물이 있으면, 정착물이 있으면, 지상권이 있으면 제한이 되죠. 토지 소유자가. 그 정착물이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하는, 요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 걸로, 그 제한이 없는 걸로 순수 땅값만 측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조그만 글씨. 표준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이용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된다. 고려하여 평가해야 된다. 틀리죠.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해야 되죠. 두 번째도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당의 권리가 설정된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다. 그 권리가 정착물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봐볼까요? 표준지 공시가 조사 평가 의뢰. 어디다 한다고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한다 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결론을 하게 되겠죠. 자, 1항을 보시면요.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업무 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생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 법인 외에 개인 사무소까지 포함한다 했어요. 합동사무소 등도 포함한다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감정평가법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다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평가사가 되시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공적 업무죠. 공적 업무. 자, 근데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땅값이 매년 공시하는데 지가 변동이 작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의뢰할 수도 있다. 자, 원칙이 둘 이상인데 지가 변동이 거의 없다. 그러면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의뢰할 수 있다. 2항 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시행령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7조 1항 국장은 다음 각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모두 갖췄다는 게 중요합니다. 빠지면 안 돼요. 모두 갖춘 감정평가 법인 등 중에서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 된다. 거기 꺽쇠표에 뭐가 돼 있어요? 개별 공시가 타당성 검증. 나중에 개별 공시가 보시면 개별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을 조사 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업무, 검증 업무를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때도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갖춰야 할 요건도 이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자, 어찌됐든 간에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는데 아래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1호부터 3호까지 있죠. 요걸 다 갖춰야 됩니다. 다 갖춰야 돼요. 1호가 뭐예요?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의뢰일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 요걸 이제 선정 기준이라고 그러죠. 의뢰한 날이 아니라 의뢰일부터 30일 이전. 그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 날. 자, 첫 번째입니다. 의뢰한 날 기준이 아니라 30일 전. 그게 선정 기준일입니다. 그 선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1년간 업무 실적이 표준지 적정 가격 조사평가 업무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일 것. 자, 선정 기준일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전. 그리고
업무 실적은 그로부터 1년간입니다. 직전 1년간. 두 번째, 회계 감사 절차 또는 감정평가서의 심사 체계가 적정할 것. 자, 세 번째가 복잡합니다. 세 번째. 문제 있는 곳에는 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이 다음 항목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밑에 과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과목을 봐보실까요? 선정 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 정지 처분을 몇 회 이상? 3회 이상. 나목 선정 기준일 직전 1년간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다목 선정 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선정 기준일 현재 전체 감정평가사 10% 이상. 라목 선정 기준 현재 업무 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아직 1년이 안 지난 경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복잡한데 거기 3호 제일 밑에 조그만 글씨 어떻게 돼 있어요? 3회 이상 10% 이상 1년 이렇게 됐죠. 3회 10% 1년. 자,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3회 10% 1년. 그래서 횟수가 나오면 3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나오면 1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1년이에요. 자,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복잡하거든요. 3회 10% 1년. 요걸 기억하십시오. 3회 10% 1년. 근데 딱 하나. 업무 정지 처분 3회 이상인데 이때는 1년이 아니라 2년간입니다. 요것만. 자, 요것만 2년입니다. 그래서 직전 2년간 업무 정지 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 3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인데 요게 2년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복잡한데 3회 10% 1년을 기억하시고요. 2년간 업무 정지 처분 요것만 기억하시고 2년은 딱 요거 하나라는 거. 자, 3회 10% 1년. 근데 1년이 아니라 2년인 게 하나 딱 있다. 업무 정지 처분 3회 이상 요것만 2년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사항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사항.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 거죠. 올해. 법 3조 5항 단서에서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 자, 이것은 아래의 것을 모두 갖춘 지역의 표준지를 말한다. 우리 앞에 법 3조 5항 단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3조 5항 단서를 다시 가보시면 앞에 73페이지 4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간에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의뢰할 수 있다 그랬죠. 원래는 둘 이상인데 하나 지가 변동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 지가 변동이 적은 게 어떤 경우냐 여기가 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거죠. 다시 74페이지 가보시면 1호가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 이하인 경우 전국의 땅값과 여기 읍면동 지가 변동률과의 차이 기준에서 그 이하인 경우 이게 시험에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 맡겨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시군구가 아니에요. 땅값은 되게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최소행정구역이죠. 읍면동. 시군구는 좀 크죠. 좀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리고 최소행정구역인 읍면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가 변동률, 전국 지가 변동률과 비교를 하도록. 나중에 보시면 이 시군구별 지가 변동률 비교하는 것도 있거든요. 땅값은 일단 읍면동과 전국을 비교한다. 여기 시험에 났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 인식하시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2호. 개발 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지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뭔지는 모르시는데 여튼 이런 것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개발이 시행된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땅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만이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봐볼까요?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 법 제3조 5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연히 국장한테 서면상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 감정평가 법인 등은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있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반드시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원래 있었고 최근에 이제 강원도도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큰데 여기를 시도지사라고 칭합니다. 시도라고 하면은 특광, 그다음에 특별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죠? 국가랑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이죠. 그리고 기초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광역인 시도와 기초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 들어간다는 거. 지자체가 다 들어갑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감정평가 법인 등이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자체의 지자체장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 여기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3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제시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30일이 아니라 20일. 빨리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근데 특이한 점은 있어요. 75페이지. 이 경우 어디만? 시장, 군수, 구청장만. 광역은 아니에요. 기초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표준지 조사 평가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거죠. 자,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반드시 어때요? 지자체, 광역이든 기초든 다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항.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제출한 조사평가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에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이 2 이상이죠. 그러면 평균을 내라는 소리죠. 예외적으로 지가 변동률이 작은 것은 하나일 수 있지만 2 이상이면 각각 나오는 것을 산술 평균하라. 5항. 국장은 제출된 조사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 가격, 아주 예전에는 등기부에 거래 사실만 누구한테 언제 어떤 이유로 넘어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자꾸 문제되니까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둬서 지금은
거래를 하면은 실거래가가 실제 신고도 하고 등기부에도 올라오도록 돼 있거든요. 이 실거래가 신고 가격,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에 보시면 감정평가 정보체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를 활용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된 거랑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놓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6항도 시험에 출제됐죠. 최근에도 출제됐고요. 국장은 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이 1.3배,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자의 차이가 1.3배, 1.5배, 2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보고서를 시정해서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7항을 보시면요. 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제출한 조사평가 보고서의 조사평가가 자, 여기는 뭐요? 관계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을 위반했다. 이거는 심각하죠. 금액이 좀 차이 날 수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의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감정평가 법인 등 이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하라고 하지 않고 아예 다른 곳. 왜? 단순한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뭐죠? 적정 여부가 아니라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상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자, 법령 위반은요, 의무입니다. 다른 곳에다가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법령 위반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딴 데다가 다시 해야 되고 다시 거기 나온 것에 산술 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76페이지. 제가 정리라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은 내용을 약간 축약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걸 축약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자, 6. 그 다음 그 밑에 6을 봐볼까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비준표의 제공. 국장은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지와 산정 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해야 된다. 자, 표준지를 국장이 선정하고 그것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해서 심의 거쳐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죠. 거기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때 표준지 공시지가 이걸 이용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토지가격 비준표입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개별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것을 작성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검증을 또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 개별해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노로마자 두 번째,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 협조. 국장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이라든지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국가기관에서 업무 수행할 때 필요하면은 협조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된다. 그 밑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데 요걸 틀린 입으로 나왔는데 이런 건 좀 치사하죠. 자, 77페이지 중간에 로마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이 있습니다. 가격만 공시하지 않고 나머지 것도 다 공시를 하는데 이 공시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봐볼까요? 표준지의 지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지번이잖아요. 두 번째 단위 면적당 가격 1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하고 형상 어떠한 형태인지 4호가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여기서 주변 토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표준지의 이용사항뿐만 아니라 그 주변 토지의 이용사항까지 들어간다는 거. 자, 요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변 토지의 이용사항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면적 형상은 표준지만 해당하지만 이용사항은 주변 토지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령을 보시면 지목, 땅의 목적, 땅이 어떤 걸 쓰는지, 밭으로 쓰는지, 논으로 쓰는지, 과수원인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거는 이제 국토계획법을 배우시면 되고, 용도지역. 그 다음에 도로상,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땅의 가치는 도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땅은 사실상 뭔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은 또 도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든요. 교통이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도로사항도 공시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암기사항으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자, 표준지 지가는 지목한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을 도용하라. 요거를 여러분이 암기가 아니라 자주 읽어두셔서 대입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자꾸 나왔을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자, 표준지 지가는 지목한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을 도용하라. 표준지 지가는 지목한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을 도용하라. 자, 표준지와 관련해서 공시사항은 뭐죠? 지가에서 지는 지번, 가격, 가는 가격입니다. 지번과 가격. 지목한, 그냥 지목이에요. 땅의 목적이, 용도가 뭘로 쓰이는지. 그 다음에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인데,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이 뭐지? 뒤로 넘겨보시면, 자, 표준지는 면상이 면적과 형상과 이용 상황. 근데 주변 토지는 뭔만? 이용 상황만 들어가다. 면상에 면적과 형상과 이용 상황인데, 자, 주변 토지는 이용 상황만, 요거를 가장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도용하다에서는 도로 상황과 용도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주 표준지 지가는 지목한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을 도용, 요것을 자주 읽어보시고 대입시켜 보시면 문제 나오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78페이지의 로마자 5번째 이신청,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마지막 이신청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표준지 공시지가 사실 아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스템이 나오고요. 그 뒤에부터는 차이점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만 정확하게 아시면 나머지는 이제 주체가 누군지 차이점이 뭔지 이것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이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 1부터 30일입니다. 국장에게 당연히 신청해야 돼. 주체, 공시 주체에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이 경우 이 신청서에 이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2항. 국장은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자, 잘 보세요. 이 신청 한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 신청을 심사하여 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된다. 자, 이 신청도 서면이었죠. 전자문서 포함. 자, 심사에서 통지도 서면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30일. 그래서 둘 다 30일인데 공시일부터 30일 내 이 신청, 이 신청 기간 만료부터 30일 내 이 신청입니다. 그래서 30일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 만료에. 그럼 뭐죠? 이의신청 다 받은 다음에 기간 만료되면 그때 한번 쫙 해가지고 뭐 이거 쭉 추려가지고 30일에 하겠다는 의미죠. 자, 이 경우 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자 6번 표준지 공시가의 적용이 있죠. 1호 강목의 자가 제2호 강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하고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뭐 땅을 매입한다든지 수용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요 표준지 공시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9페이지 보시면 1호가 뭐죠? 지가 산정의 주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죠. 예. 여기서 2호가 뭐죠? 공공용지 매수,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이나 처분. 여기 보시면 국유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국유재산법 배울 겁니다만은 당연히 국유라고 하면은 국가 소유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공유가 있죠. 공유는 지자체 소유입니다. 지자체. 예. 이 공짜를 씁니다. 공짜를.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동 소유에서의 공유, 합유, 총유 있죠. 그때는 요 공짜를 씁니다. 공짜.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를 할 때는 민법상 공동 소유의 공유인지 지자체의 공유인지는 지문을 보고 한자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유지, 공유지 취득 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 산정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시행령 13조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까지도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산림조합,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죠. 농어촌 공사 이런 거 쭉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가 산정 목적이 공공용지 매수, 수용, 사용, 보상, 국유지, 공유지 취득 처분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 산정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행령 13조 2항에 있어요. 2항 1호를 보시면 국토계획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이나 분양. 2호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환지는 이제 땅을 바꿔주는 거고요. 채비지는 그 땅을 이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 구체적인 것들은 굳이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해요. 과목이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 사업, 농어촌 정비법상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 약간 공적인 이런 사업, 개발, 정비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뭐 암기는 안 했더라도 올해 시험에 과목이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 있어요. 요게 틀린 질문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공용지 매수 사용 보상이라든지 국유지 공유지 취득 처분뿐만 아니라 뭐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 할 때도 이렇게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준지 공시가 효력인데 요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토지 시장에다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 표준지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죠. 토지거래. 세 번째,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우리 위에서 배웠죠.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또는 보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취득 처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 할 때 등 이렇게 기준한다 그랬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감정평가 법인 이거는 쉬운데 앞에 토지시장 지가정보 제공과 토지거래 지표 요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인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보시면 시장거래 간평국이라고 암기를 했죠. 시장거래 간평국. 토지시장, 그 다음에 토지거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등,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이렇게 네 가지 시장거래 간평국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시 공시가 나왔고요. 요거랑 개별 공시가도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개별 공시까지 공시지가까지 배우시면 사실상 주택은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주택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걸 보시면 표준지 선정, 조사평가, 심의 거쳐서 지가를 공시하고 이신청 30일이라 했죠. 언제를 기준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 했죠. 간단하게 봐볼까요? 표준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곱미터당 가격. 그 다음에 공시는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하죠. 표준지를 선정해가지고 매년 합니다. 공시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 원칙이지만 뭐라고요?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하고요. 조사평가는 뭐라 그랬어요? 원칙이 2 이상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이 할 수, 지가 변동률이 적은 거, 읍면동 그 지가 변동과 전국 비교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거라 했죠. 정착물이나 이런 지상권 각종 제한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조사평가 대상은 2 이상 감정평가 법인. 근데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은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시스템에다는 지가만 가격 공시 시스템이니까 공시할 때 올리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관보에 공고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꼭 공시할 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 점이라 했죠. 이 신청 30일 내 서면이죠. 서면. 공시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30일 내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 신청 기간 만료일이라 했어요. 이 신청 한 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타당하면 다시 공시하도록. 자, 표준지 공시가 공시사항 이거 암기하라 했죠. 지가는 지목한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을 도용하라.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면상이라 그랬죠. 지가, 지번, 가격, 지목은 뭐 쉽죠. 도용도 뭐죠? 도로 상황과 용도 지적이니까 쉬워요. 요게 어렵대죠. 면상. 표준지는 면적, 형상, 이용상, 상이 2개죠. 근데 주변 토지는 뭐만? 이용상만.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가는 지목한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을 도용하라. 지가는 지목한 표준지 주변 토지 면상을 도용. 요거를 여러분이 자주 보시고 대입시키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표준지 공시가 효력. 시장거래 간평국이죠. 시장거래 간평국. 토지시장, 토지거래, 감정평가법인, 국가 등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고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예.
표준이 공시가를 정확하게 알면 뒤에는 계속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요. 차이점만 계속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표준이 공시가 끝내고요. 여러분이 PPT에 있는 내용 정도 아시면 핵심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자주 나왔던 거. 그것도 PDF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휴대폰에 다운받으셔서 좀 자주 보시고 꼭 연습 문제를 꼭 복습할 때 꼭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풀이하고 내년에 핵심 요약 집을 보면서 회독을 돌려야만이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고득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관계복귀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맞으셔야만이 합격을 꼭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끝내고요. 다음 시간은 개별 공시가로 가겠습니다.